1856년 크로아티아 리카 지방에서 세르비아 정교회사제 밀루틴 테슬라와 개인 발명가로 알려진 주카 테슬라 사이에 5째 중에 4째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앞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하나인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그는 5살 때부터 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도 5살 때 작곡을 한 것으로 아는데 천재는 5살 때부터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5살의 어린 나이에 작은 수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티브가 되어서 테슬라 터빈을 만드는데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의 대표적인 어린 시절 발명품인 16마리 풍뎅이로 움직이는 동력장치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에디슨 못지않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는데 이 호기심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서 왜 숨을 못 쉬는지 실험하다 익사할 뻔했으며 뜨거운 우유통에 들어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테슬라의 형도 테슬라 못지않게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의 자서전을 보면 형은 테슬라보다 수학과 과학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형은 12살에 말을 타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한 어린 시절이 테슬라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공포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원인이라고 전해집니다. 유별난 테슬라는 어렸을 적에 식사를 하기 전에는 음식의 부피를 항상 측정하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탈이나 날카로운 것을 보면 매우 흥미를 느꼈다고 전해지며 여성의 귀걸이에는 큰 거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결벽증 환자처럼 누군가를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8개 국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학에 특히 큰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느낌이 오면 바로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김나지움이라는 중학교를 입학했고 거기서 과학 실험실을 통해 과학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으며 당시 카를로바츠라는 크로아티아 고등학교에서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만 자고 공부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후 그라즈 테크니치 대학에서 군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지만 3학년에 낙제를 하게 되므로 중퇴를 하게 되고 독학으로 독일 교수 자코 포슐로부터 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3학년에 갑자기 여성화로 인한 성정체성에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몰래 도강한 것이고 점수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환상을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환상에는 빛과 함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보여지며 손과 셈을 통해 우주의 지혜의 창고에 접속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훈련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는 것으로 모든 실험과 가설을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발명 철학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이 발명한 모든 특허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 철학을 계승하여 거의 특허들을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881년 부다페스트에 있는 전신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논외로 그 회사는 안토니오 메우치가 세운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보다 21년 전에 최초의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돈이 없어서 임시 특허만 진행해 놓은 상태였고 21년 후 1876년 벨이 미국에서 특허청에 정식 특허를 등록하자 이 세기의 발명품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역사적인 발명들이 사실 그 전에 누군가 평생을 바쳐 발명했지만 권력과 약삭빠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의 트로피를 빼앗긴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훗날 에디슨과의 다툼에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세상에 그 사실이 알려져 그나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테슬라는 부다페스트 교환소에서 교환소의 전신 기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석 전기 기술자로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정을 받아 전신 중계기와 신호 증폭기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테슬라라는 이름보다 회사의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82년 그의 상관이었던 타비달 푸스카스는 파리에 있는 컨티넨탈 에디슨 컴퍼니에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인기였던 도시지역에 실내 백열등을 설치하는 회사였습니다. 테슬라는 그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전기공학에서 실무 경험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또한 테슬라는 경영진의 눈에 들어서 그의 독특한 고급 물리학과 공학 지식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에게 새로운 모터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에디슨 컴퍼니의 주요 시설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파견했습니다. 그 후 테슬라는 1884년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미국 맨하튼에서 그는 에디슨 머신웍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 대규모 전력 공급 시설 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급히 파견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아크 가로등을 발명했지만 고전압이 필요해서 이미 개발된 에디슨의 백열등과 같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에디슨과 마찰이 있었으며 결국 그가 개발한 여러 가지 기계들의 설계에 대한 보너스 수당 문제로 $50,000 지금으로 하면 15억 정도 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결국 폭발한 테슬라는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개발한 아크 조명에 대해 특허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큰 회사의 투자를 받게 된 테슬라는 교류 발전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투자한 회사들은 테슬라의 특허만 자신의 회사의 것으로 만들고 테슬라를 버렸습니다. 테슬라는 갑자기 수입이 사라지자 전기에 관련된 수리일과 굴착기 일로 하루 $2를 받으며 연명했습니다. 테슬라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테슬라의 자서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굴착기로 일하는 화이트 컬러는 테슬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테슬라는 그의 착한 성품 탓인지 사람을 잘 믿는 성격 탓에 계속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항상 테슬라에게 투자하겠다고 접근한 뒤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회사에 테슬라가 특허를 낼 때 회사 이름으로 특허를 내도록 만들고 테슬라가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 출원이 끝나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버려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테슬라는 1886년 알프레드 브라운과 뉴욕 변호사 찰스 플렉처팻과 함께 회사를 세웠습니다. 뉴욕에 테슬라의 연구를 위한 연구실을 제공했으며 테슬라는 여기서 자신의 발명과 발명품들을 더욱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열자기 모터 개발과 당시 교류 유도 전동기를 개발하여 장거리 전력 송신에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장거리 송신탑과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직류 전동기에 비해 테슬라의 교류 전동기는 전력 손실이 훨씬 적었으며 구조도 단순하여 가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런 테슬라를 모함하고 교류 전동기가 위험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3대 전력 기반 건설 시설 회사들은 테슬라의 것보다 에디슨의 직류 방식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테슬라는 4년 후 1890년 런던의 베어링스 뱅크가 부도나게 되면서 금융공황이 시작되어 더욱 회사의 경영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재융자를 받아야 했는데 융자 조건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바로 회사의 핵심인 연구비와 특허비 그리고 테슬라에게 지급된 수당을 턱없이 깎아버리는 조건으로 결국 회사는 버티지 못했으며 파산을 했고 테슬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디슨의 지위가 모든 테슬라의 특허를 일시불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로써 테슬라가 그동안 개발한 모든 권리는 한순간에 지위가 모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변의 상황과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교류 전동기 특허를 통해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사비를 털어서 뉴욕에 계속해서 연구실을 만들고 연구를 했습니다. 1889년 테슬라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전파와 전자기 복사의 존재를 하이린치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헤르츠의 실험 증명을 통해 큰 영감을 받고 위대한 테슬라 코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에 개발한 아크램프를 고속교류 발전기로 발전시켰으며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철심과 진동변압기를 추가하여 고전압이지만 저전류로 사용이 가능한 고주파 교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선송신 및 여러 가지 인류 역사상 걸작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91년 그는 35세의 미국 시민으로 귀화에 성공하였으며 테슬라 코일의 특허를 어떤 회사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어떤 회사가 이용했다면 오늘날 테슬라 코일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테슬라가 개발한 놀라운 발명품 중에 우리 생활에 적용이 안 된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무선 조명입니다. 저전류로 높은 고압의 전류로 생산된 교류 전압을 전기선 없이 무선으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아크램프에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891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네온튜브 비슷한 유리관에 정전기 유도를 통해 램프의 빛을 밝히는 실험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이 시연을 통해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 10여 년간 연구를 했지만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상업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만든 전파 무선 조명은 상업화가 될 수 없는 발명이었습니다. 지구 전리층에 있는 자기장을 통해 전파 유도를 하여 무한 전력을 사용하므로 전기를 전력회사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무한 전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의 요청으로 테슬라 전용 전시관을 제공하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전자기적 힘을 이용해 달걀을 똑바로 세우는 구리달걀 부스와 테슬라의 교류 전동기와 무선 램프를 체험할 수 있는 어두운 방으로 된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의 교류 전동기를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테슬라에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해 테슬라는 전동기에서 한 단계 발전한 테슬라 오실레이터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증기동력 발전기였습니다. 증기가 발전기 안으로 유입이 되면 좁은 관을 통해 고압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있던 피스톤 박스에 압이 차면서 피스톤을 상하로 움직여 전기를 발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문제는 피스톤 박스는 400psi의 고압과 200도의 고온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에 한 단계 발전한 방식은 전자석을 이용해 피스톤의 진동 주파수를 찾아 피스톤을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고대의 여러 문명에서 주파수를 이용해 큰 돌들을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건축물을 만든 방법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테슬라는 이 밖에도 여러 방식의 발전기들을 생각하고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발명은 더욱 고효율로 증명된 찰스 파슨스의 증기 터빈의 발명으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화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테슬라의 오실레이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1893년 테슬라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용한 가장 효율적인 수력 발전을 개발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이상 교류 발전이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에 채택되어집니다. 1895년 니콜라 테슬라 컴퍼니가 만들어졌으며 이 회사는 테슬라가 발명한 모든 특허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다시 성공하는 듯해 보였으나 1895년 테슬라의 연구실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든 프로젝트가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개발 중이었던 모든 발명품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재 후 이스트 휴스턴 스트리트로 연구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1894년에 테슬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렌트겐의 선으로 알려진 엑스레이였습니다. 그것은 우연으로 테슬라가 실험실에서 손상된 필름을 보고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X선을 만들기 위해 냉음극 전기 방전관을 사용했으며 1895년 렌트겐이 X선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실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1896년 테슬라는 렌트겐의 X선과 그것으로 투과할 수 있는 방사선 촬영기 발명 소식을 접한 뒤 그는 고에너지 단일 단자 진공관을 통해 X선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기존의 X선 발생기보다 더욱 강력한 X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1898년 테슬라는 라디오 원격 제어 기술을 군사용으로 개발한 무선 어뢰보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그것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테슬라는 1890년 이후부터는 무선 전송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선 조명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무선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는 거액의 투자를 받아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높은 지대에 연구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파리로 무선 신호를 전달하는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작은 실험실에서 만든 샘플과는 달리 그는 메가볼트 크기의 엄청난 대형 코일을 만들었으며
그곳에서 수백만 볼트를 발전시키고 인공번개를 통한 기상 조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60m 떨어진 곳에 3개의 램프를 어떤 전선도 없이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불을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태풍에 따른 번개의 간섭 현상을 연구하고 대기에서 발생하는 전기 현상을 보고 지구 자체가 거대한 도체임을 발견한 후에 무선 전송 시스템과 지구 전리층을 이용한 연구 전력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실험 중에 이상한 전파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는 지능적으로 제어된 신호를 다른 행성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신호가 화성이나 금성 또는 그 밖의 행성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이상한 신호들의 증거는 오늘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죽은 후 정부에서 모든 실험실 장비와 실험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하면 가장 유명한 사진인 거대 송신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적 에너지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테슬라가 함께 있는 사진은 나중에 2번의 촬영을 나눠서 촬영한 것으로 광고용으로 만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콜로라도에서 만든 전자기적 전력 무선 전달 장치는 300kW 전력의 전기를 만들며 150Hz 주파수로 1200만 볼트의 번개를 41m 공중에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가 처음 그 장치의 전원을 켰을 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정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사진에 보이는 멋진 아크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빠르게 전원을 껐다가 켜는 방식으로 만든 홍보용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센츄리 매거진 사진작가 디키슨 알레이가 촬영했으며 합성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의 관심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만들기 위해 과대 광고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용 무선 어뢰보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콜로라도 테슬라 연구센터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소송을 당했으며 연구실은 1900년 철거되었고 거기서 발명된 모든 특허와 시설물은 2년 후에 빚을 갚기 위해 강제로 경매로 팔리게 됩니다. 테슬라의 콜로라도 실험실은 크로필에 위치했었습니다. 1901년 테슬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실험으로 알려진 워든 클리프타워 실험을 롱아일랜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는 슈럼 마을에서 클리프타워라는 무선 전송 스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지구 대기층에 자리 잡은 전리층을 이용하여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송수신을 하려 시도했으며 해상의 배들과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화와 팩스 이미지까지 전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테슬라는 당시 JP모건이 후원을 받았는데 JP모건은 후에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더 뛰어난 전신 시스템을 만든 것을 알자 후원을 끊고 마르코니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와 달리 연에 안테나를 달아서 전파를 전송했으며 영국에서 캐나다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서로 안부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 전송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마르코니는 1904년에 선박의 야간 뉴스를 요약하여 신문처럼 전송하는 선박 신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니의 무선 방식은 훗날 타이타니코 사건으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쟁자의 출현에 테슬라는 이번에도 완전히 전파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마르코니가 만든 무선 전파 원리의 핵심 기술은 테슬라가 개발한 테슬라 코일이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마르코니보다 더 강력하고 멀리 전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무선 송수신 타워를 만들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지만 이미 마르코니의 성공으로 모든 투자는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신이 발명한 테슬라 코일에 의해서 자신의 연구가 망하게 된 테슬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구에 진심이었으므로 모든 사비를 털어서 끝까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곧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JP모건이 50차례나 편지를 썼지만 모두 비서를 통해 거절당했습니다. 워든 크래프트 타워에서 밤하늘을 밝히는 성광을 쏘아 올렸다는 마지막 신문 기사와 함께 다시는 그것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투자는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무선 전송을 성공한 마르코니에 집중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발명한 테슬라 코일에 대한 로열티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906년 테슬라는 50세가 되던 해에 브레이드리스 터빈을 발명했습니다. 뉴욕의 워터사이드 발전소에서 날개가 없는 터빈 엔진 몇 기를 100에서 5000마력으로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공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중단되었습니다. 후에 일론 머스크에 의해 테슬라 자동차의 주요 연구전자석 모터의 기초가 됩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특허를 세상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선의가 독이 되어 테슬라를 평생 돈 문제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얻은 크래프트를 충분한 재정으로 테슬라가 성공했다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1908년 테슬라는 2번의 땅을 담보로 한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얻은 크래프트는 노후화됨에 따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테슬라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투자금을 잃게 되고 테슬라는 실패하게 됩니다. 1915년 누적 부채가 2만 불에 이르자 부동산이 압류당하고 다이너마이트로 얻은 크래프트 타워는 철거당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스파이가 그것을 송신용이나 관측소 또는 독일 잠수함의 랜드마크로 사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1915년 테슬라가 에디슨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지만 결국 X선을 발견한 렌트겐과 함께 연구한 윌리엄 브래그 교수가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문에는 에디슨이 테슬라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재정난에 힘들어하는 테슬라에게 2만 달러의 상금과 매년 노벨상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을 막기 위해서 공동 수상을 거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1917년 당시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의 유보트의 연합군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잠수함을 사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뜨거웠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레이더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발명하게 됩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엄청난 고주파의 전기 파동을 주변에 쏘면 이 파동이 잠수함이나 물체에 맞고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파동을 감지하여 형광 스크린 화면에 엑스레이처럼 투사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원리는 1930년이 돼서야 비로소 실용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텔스 기능은 파동이 반사될 때 반사각을 줄여서 레이더에 표시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 대해 몇 가지 연구에 관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코일을 적용한 연구는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에 의해 실험된 엘드리지 구축함 실험이었습니다. 75kW 전력을 4개의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 1500억 볼트로 승합시켜서 구축함을 전자기장으로 감싸게 만들어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게 만드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초록 안개가 구축함을 감싸고 선박 자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어지럽고 메스꺼움 증상과 함께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이 실험은 다시 진행되었고 더 강한 볼트로 실험이 진행되자 구축함은 필라델피아에서 사라져 버지니아 노포크항에 몇 분간 있다가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는 순간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120명의 승무원이 사라졌으며 40명은 사망하였고 21명만이 생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스테리한 연구는 전자방패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도 역시 강력한 자기장으로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전자기장 쉴드를 발생시키는 실험이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폭파 사건을 이 실험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들어진 엄청난 크기의 테슬라 코일에 의해서 엄청나게 증폭된 전류가 퉁구스카 지역에 방출함으로 대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12지역에 이러한 쉴드를 발생시키면 어떤 무기도 미국을 공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연구 중 하나는 죽음의 광선인데 이것은 1930년 초에 텔레포스라는 죽음의 광선을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으로 인해 화약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리층의 많은 전자들을 금속구체에 충전시켜서 그것을 다시 원하는 지점에 방출시키면 반경 300km에 이르는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1억만 분의 1cm에 불과한 방사선으로 240마일에 있는 비행기 1만 대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비용은 200만 달러였고 건설 시간은 3개월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발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억만 분의 1cm까지 분해하는 것은 결국 방사선 원소의 핵분열과 같은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에 영감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무기를 가진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도시든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그 무기의 강력함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당시 소련의 기밀 문서에는 이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1934년 11월 29일 1급 비밀 중앙위원회 정치국 스탈린 동지에게 1934년 올해 7월에 미국의 물리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30년간 연구한 죽음의 광선을 만들었다고 뉴욕 주재 소련 대사관의 톨러컨스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슬라브인으로 소련이 성공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은 즉각 전기 엔지니어 스몰런트세이프 동지와 바어테니언 동지를 파견했습니다. 테슬라를 만나고 온 그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1. 테슬라는 어떤 물질이든 분자 크기까지 작은 입자로 분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2. 그는 그 쪼개진 분자 입자에 수백만 볼트의 전기를 일으켰습니다. 3. 2000만에서 5000만 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쪼개진 입자들은 수천 마일을 단번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4. 그는 또한 이러한 입자가 나올 때 전하를 잃게 만들고 전하를 잃어버린 입자들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며 모든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세르비아인으로 1856년에 태어났으며 전류에 관해 세계적인 공학자입니다. 또한 그는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었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디슨과 견줄 만큼 대단한 발명가입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주장은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그의 명성과 업적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기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테슬라의 죽음의 광선 기술을 25,000달러로 사들이는 것이 인민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민위원회 자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설명한 것에 대해 그들이 들었는지 보았는지 확실히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테슬라가 이 모든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를 25,000달러에 소련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미국군 정부로부터 솔직히 개무시 당하고 사기꾼 취급받던 테슬라는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발명품의 가치를 알아줄 곳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당시 테슬라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소련은 딱 맞는 조건을 갖춘 대상이었습니다. 에디슨의 시기와 질투로 이것이 조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쩌면 진짜 테슬라는 소련의 승리를 위해 자신이 개발한 죽음의 광선을 25,000불에 소련에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만들기 위해 소련 정부를 호구로 보고 테슬라가 사기를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죽자 미국 정부는 테슬라의 연구실의 자료와 실험 도구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단순히 사기로 보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후에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1943년 그 유명한 패터슨 공군 기지로 보내져서 프로젝트 닉으로 연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1960년 소련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새롭고 환상적인 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죽음의 광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알려진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개발이 어떤 큰 물리적 문제에 부딪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테슬라의 죽음의 광선은 나중에 플라즈마 광선에 영감을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 이러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아르케메데스의 광선이라고 불립니다. 이 무기는 높은 등대 위에 여러 겹의 청동 거울판을 설치하여 시라쿠사 공방전에서 로마의 전함을 불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의 빛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배를 불태웠는지 아니면 눈이 부시도록 시야를 막아서 배들끼리 충돌하여 배가 불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르케메데스의 광선과 같은 것은 한나라 때 또 삼제도회에 기록이 있습니다. 조판이라 하여 길이 4척에 넓이 2척의 장방형 거울에 한 척 남짓한 손잡이가 달려있는 무기 도형을 볼 수 있는데 공격해온 적진의 햇빛을 반사시켜 교란시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주장한 죽음의 광선은 아르케메데스의 광선이나 한나라의 조판의 현대 물리학이 접목시킨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1943년 1월 심장마비로 운명하게 되는데 그가 죽은 지 이틀 후 호텔 종업원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86세의 나이에 양말만 신고 알몸인 채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차 세계대전 진행 중에 나치가 이것을 손에 넣는 것을 막기 위해 미정부는 테슬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그 후 많은 과학자들이 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죽음의 광선은 철학적이고 가히 공상과학 소설 수준이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의 광선에 대한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미국 공군은 레이저 기술로 원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테슬라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상상한 미래의 전쟁 모습입니다. 하나의 센터에서 무선으로 무인기와 무인함대를 컨트롤하고 각 함대와 비행기들은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전쟁과 유사한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80년 냉전 시대가 가장 과열되었을 때 로널드 레이건의 스타워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본래 이름은 스트래직 디펜스 이니시에티브였고 주요 목적은 죽음의 광선처럼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소련으로부터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레이저 입자빔으로 격추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테슬라의 삶에서 특이한 점은 항상 그는 돈이 있던 없던 호텔에서 살았다는 점이고 계속해서 비들지고 다른 호텔로 옮겨서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에 묵었던 호텔에 밀린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다분히 사기꾼 같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는 교류 방식이라는 놀라운 노벨상을 받기에도 자격이 충분한 발명을 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현대과학과 기술의 영감과 펀디멘탈을 제공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의 생애에서 많은 불운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금의 부족으로 그가 제대로 한번 연구를 끝까지 마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회사에 있을 때 회사를 위해 상업적인 교류 전동기 방식과 부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연구를 제대로 마친 것이 없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충분한 자본으로 끝까지 연구를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 공익적인 부분으로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또한 많은 무기들도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들은 상업적으로 회사들에 의해서 이용당했으며 무기들도 오늘날 핵폭탄과 레이저 같은 살상 무기의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꿈꿔왔던 아름다운 세상과 미래는 테슬라 스스로의 연구와 발명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각을 세우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테슬라는 원자가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원자는 불변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에테르에 대해 믿었습니다. 에테르는 우주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입니다. 에테르 개념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믿는 자들을 무지한 사람들이 왕으로 여기는 보라색 옷을 입은 거지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매우 페미니스트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미래는 여왕벌들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사회의 부적격자들이 번식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인류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결혼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처럼 상습범이나 죄수들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에 대해서는 그는 아버지가 주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같은 종교적 맹신주의를 반대했으며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는 불교와 기독교 모두 위대한 인류의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혼에 대해서 우주에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주는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기계이며 이것이 멈추면 모든 영혼도 비로소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무지를 혐오했으며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게 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성정체성의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그래서 테슬라 자체가 여성화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는 또 인도 힌두 승려 스와비 비베카난다를 만나게 되며 힌두교와 베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테슬라는 물질과 에너지와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할 수 있다고 그 승려는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혐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즈에 그에 대한 비판의 글을 기고했을 정도로 끝까지 에디슨과는 사이가 최악이었습니다. 테슬라는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며 졸음이 오면 잠깐 눈을 붙이는 것으로 부족한 수면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당구와 체스 그리고 카드 같은 확률 게임에 빠져서 젊은 나이에 재산을 탕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날 확률과 통계학과 교수가 주식과 도박을 가장 못하는 이유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거의 항상 8시에 저녁 식사를 혼자 했으며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밤마다 발끝을 100번씩 자극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삶의 말기에는 비건이 되어서 육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테슬라의 연구를 하나의 단어로 묘사한다면 인류를 위한 일한 단어로 대표될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연구를 인류가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의 연구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특별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공유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실패할지언정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날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는 인류의 0.01%도 되지 않은 과학자와 발명가들이 어떤 철학과 책임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통해 현재 전기자동차를 타고 있는 우리는 테슬라의 또 감추어진 발명들을 통해 미스테리로 가득 찬 미지의 에테르 우주로 더 나아갈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